1. 성천의 지도자론. Q. 지도자는 맹자의 군자삼락에서 말하는 천하의 탁월한 재주를 얻어 그를 가르치는 것처럼 국민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선과 악을 알곡과 쭉정이처럼 쉽게 구별하고 올바른 길로 살아가는 자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이런 지도자의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을 군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기드온, 아비멜렉, 가알 같은 사람이나 역사적으로 네로, 히틀러, 레닌, 김일성 같은 사람들은 분명히 군자는 못될 듯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지도자의 기본 조건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A. 지도자에 대한 개념은 상대적입니다. 사회를 이끌어갈 책임이 그 사회가 처한 시대와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로서의 공통된 자질과 임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중산층이 확립되고 지도계층이 정착된 사회와 그렇지 못한 후진 사회에서 지도자가 갖춰야 할 책임과 기능은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후진 사회일수록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며 선진 사회는 민주적 지도자가 요청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결핍되거나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리성을 기본적으로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인간적 결격 사유도 포함하게 됩니다. 흔히 로마의 네로와 같은 역사적 인물이나 조선시대의 연산군을 거론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인격적 자질을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질투와 욕망이 몸에 배어 복수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기적 욕망이 강해서 자신의 권력, 명예, 치부를 앞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알코올을 비롯한 중독성 습성에 빠진 사람들이나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사회 일원으로 일할 수는 있으나 지도자가 될 자격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윤리성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언행이 사회의 선한 질서를 해치는 경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지도자의 사생활에 대해 관대합니다. 그렇다고 사회 질서를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는 병역과 세금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공직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회 질서를 훼손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행동, 다른 사람의 인격과 인간 존엄성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은 반윤리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근대 역사학의 개척자 중 한 사람인 랑케는 도덕적 활력이 넘치는 사회가 가장 소망스러운 사회라고 평했습니다. 도덕성은 국민 전체가 지켜야 하나 지도자는 언제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교수 한 사람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존칭어를 썼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모범의 한 예일 듯합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인품을 나이나 선후배의 차이로 약화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대학에 다닐 때 모든 교수로부터 동등한 존중을 받았기 때문에 한평생 그분들을 존경하게 되었고, 그것이 교육계의 존엄성과 승화된 모습을 유지시켜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Q. 도덕성을 지도자의 기본 조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A. 윤리성 결핍 못지않게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해치는 것은 선입관념이나 고정관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지성의 빈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민주주의 정치를 배우고 연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천한 정치 행정은 구한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인상을 줍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때 사범학교를 나왔고 사관학교를 거친 경험 때문인지 문화, 교육, 사회의 자유로운 다양성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군 출신이 정치적 지도자가 되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인 정신이 몸에 밴 사람은 민주적 융통성과 창조적 사고에서 뒤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군 생활에서도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거나 상실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령급 일대에는 국방대학원 교육이 필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관의 교육 내용은 민주적 윤리교육입니다. 군 지휘관으로서의 자질과 더불어 민주적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군 출신이지만 대령급이 되면 사회 지도자로서의 능력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군 출신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을 대할 때 충분히 휴머니스트라는 점을 인정해주곤 합니다. 군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성적이고 인도주의적 가치관을 소유하며 항상 새로운 창조력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의 윤리의식 못지않게 중요한 자질 중 또 하나는 항상 새로운 사상에 열려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창조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선입관념이나 고정관념이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사회적 현실의 절대주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절대주의와 비슷한 과오를 범하는 이들은 19세기적 민족주의나 국가지상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민족과 국가를 절대시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번영과 인류의 공존을 저해하는 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국수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그 주범이었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당시의 일본 지도층도 마찬가지로 역사에서 악행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19세기가 절대주의 시대였고 20세기가 상대주의 사회였다면 21세기는 다원주의 사회로 전진하고 있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공존의 길을 가로막는 절대관념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교조주의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의 기본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진리를 제공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진리란 소망스러운 인생관과 가치관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 종교를 통해 더 귀하고 고상한 삶의 가치를 얻고자 하는 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 집단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종교적 진리를 교리로 바꾸며 그에 따르는 교조주의를 강조하거나 강요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신도를 고정관념의 울타리 안에 가두는 과오를 범했고 그것이 오늘날 종교 간 갈등과 불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사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선입관념이나 고정관념의 노예가 된다면 그 사회는 개방성과 창조성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플라톤은 지도자는 철학적 식견을 갖추어야 하며 그러려면 50세가 넘은 연령이 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의 50세라는 것은 정신적, 사회적 연령을 말하는 것으로 그 나이는 평균 수명이 낮았던 시대의 표준이었습니다. 성숙한 사회에서는 40대에도 정신연령이 60대와 동등할 수 있고 어떤 사회에서는 50대가 되어도 정신적 연령이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성숙한 연령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지도자는 국민 절대 다수가 밟아온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이 되어야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잘못은 아닙니다. 국민의 다수가 걸어온 교육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은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은 되어도 좋을 것입니다. 지성인의 자질을 위해서도 요청하고 싶은 바입니다. Q. 개방성과 창조성이 지도자의 자질로서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플라톤의 철학적 식견은 설명이 필요한 듯합니다. A. 사실 플라톤이 말한 철학적 식견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적 사고는 지성인과 지도자에게 필요합니다. 흔히 철학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주장과 신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을 쓴다면 지도자는 사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며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보다 역사의 저류를 형성하고 있는 근원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대학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보다는 우리 대학이 더 중하고 대학은 국가와 민족에 기여해야 한다는 정신은 건전한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바다의 표면에 일어나는 파도보다 그 밑을 흐르는 조류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구한 것, 현상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 회고적인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것을 살피고 지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식적인 표현을 쓴다면 지도자는 우리 모두를 위해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는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자신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아랫사람을 심부름꾼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도 일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문화, 예술, 학문, 교육, 종교 등의 영역에서는 그 분야 종사자들이 최선의 업적과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정신적 영역까지 통제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언제나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 기관은 영국 국회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정당의 정책을 중요시하지만 국가와 민족 전체를 위한 법안을 논의하거나 국제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개인의 소신을 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몇 표 안 되는 차이로 가결되더라도 그 결과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국심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을 먼저 위하는 생각과 태도입니다. 지도자는 일반 국민보다 앞선 지식과 판단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Q. 지금까지 도덕성, 개방성, 창조성, 철학적 사고를 지도자의 기본 조건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외에 지도자가 지키고 따라야 할 공통된 의무가 있을까요? A. 지도자의 이념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상반되면 국가와 사회는 진로를 상실하게 되며 지도력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소중한 자기결정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분열과 파생도 피할 길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과거 500년 동안 국가의 자기동일성과 결정권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것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해답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서양의 전통을 따른다면 휴머니즘의 구현입니다. 인간 목적관의 확립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강요나 투쟁이 아닌 지도와 봉사의 길입니다. 정의와 자유에 대한 섬김의 의무입니다. 동양의 전통으로는 인도주의, 즉 인륜의 구현입니다. 민주적 방법으로 그 길을 개척해 나가고 노력해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의 지도자론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적절한 교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도자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 가운데 가장 유능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하라. 그러고는 우리 모두가 그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도우면 되는 것이다. 그가 이런 뜻을 밝힌 것은 서로 지도자가 되려고 싸우는 모습이 안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도자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선진국 국민의 자세에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지도자를 도울 수 있는가를 찾는 국민이 더 위대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Q. 대학에서는 큰 배움의 길은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지선이라는 이상사회로 향하는 데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의 길은 사물의 이치에서 시작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선생님의 지도자 이야기에 대입해 보면 사물의 이치를 통하여 선악을 구별하며 자신을 도덕성, 개방성, 창조성, 철학적 사고로 수용하고 역사 철학을 겸비한 인도주의 정치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곧 군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를 하려는 지도자는 역사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와 정치의 관계에서 역사는 정치에 선행하면서 정치를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연역적이라면 정치는 귀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치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A. 첫 번째로 남긴 것은 이승만 박사가 반공정책을 택한 것입니다. 반공정책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는 북한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정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직을 하다가 공산주의를 연구하고 나니까 미국에서 목사 100명이 더 있는 것보다 공산주의를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민주주의에서 살았다. 그래서 뭐든지 민주적인 방법밖에는 모른다. 예를 들어 말하면 공산주의 학생이 민주주의 학생들을 보고서 하는 말이 공산주의가 나쁘다, 나쁘다. 알아보지도 않고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것은 상식이 어긋난다. 공산주의자들의 얘기도 들어보자. 들어보고서 비판해보고 반대해보고 옳은 것은 택하고 옳지 못한 것은 거부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들어오라고 허락해보자.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이 고맙다. 우리 얘기 들어달라고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들어오는 사람은 권총, 기관총 가지고 들어옵니다. 말 듣고 안 듣고가 없다. 죽겠느냐, 복종하겠느냐, 그것밖에 없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공산주의는 정권을 장악할 때까지 뭐든지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 방법을 씁니다. 다른 하나의 특징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만들었다가 무너지더라도 만듭니다. 공산주의에 완전히 빠진 사람들은 크리스천의 순교 정신 못지않게 자기 목숨을 내놓을 것을 전제로 싸웁니다. 그것을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 것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은 공산주의를 막은 것입니다. 만약 그때 이승만 박사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유는 박탈당하고 경제는 혼란에 빠지고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할 뻔했습니다. 두 번째로 남긴 것은 경제발전입니다. 한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공화당 정권에는 민주주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오늘의 경제발전을 성취했다고 평가합니다. 정치적 결과는 0과 100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로 따져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경제건설이 선행된 후에 정치적 민주주의가 뒤따랐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의 권한을 한 곳으로 모으기보다 어느 정도 분권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다들 노태우 대통령을 물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 중에 민주주의란 교육은 교육자에게 맡기고 기업은 기업가에게 맡기고 문화는 문화인에게 맡기고 정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 발 물러서겠다. 라는 것이 훗날 재평가되면서 그의 생각이 옳았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한 말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일해봤더니 그분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한 것이 아니고 정권을 위해서 투쟁한 것이었다. 라는 말도 기억납니다. 그건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사회정의를 지키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우리 역사에 네 번째로 남긴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해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은 다들 쉽게 생각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대통령이었다면 못했을 것입니다. 정몽준 씨도 나에게 김영삼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둘을 감옥으로 보내는 결단, 그것은 웬만한 사람은 못했을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다른 하나는 군인들의 조직인 하나회를 해체시킨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군이 끝까지 대한민국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척결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YS가 아니고서는 못합니다. Q. 한편으로는 정치사에서 비난받던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남긴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지도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A. 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무저항과 비폭력을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마터 루터 킹 주니어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권력을 차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역사를 이끌어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만식 선생이 일제강점기에 그런 뜻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지도자의 길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도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온 국민이 자신의 능력이 닿는 대로 노력해서 얻은 것을 이웃에게 봉사와 섬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학자는 학문을 가지고, 경제인은 경제력을 가지고, 문화인은 문화를 가지고, 정치가는 정치를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봉사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섬기는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는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그러한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범위를 버리고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새로워지는 겁니다. 항상 성장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제일 처음 알려준 사람이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토인비는 새로운 길을 걷지 않으면 역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 역시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렇지 못한 종교는 사회학을 가져오며 사회를 병들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창조적인 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리보다 진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권보다 인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준 사람은 미국의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부어입니다. 그는 기독교는 우리 역사와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 제가 받아들인 것은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인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창조정신을 가질 때 제대로 기독교 고시를 할 수 있고 창조정신을 갖지 못했을 때는 기독교 정신을 버리게 됩니다. 한 번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첫째는 도산 선생입니다. 그분의 애국심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둘째는 인천 선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신 분입니다. 셋째는 제가 선배이긴 하지만 대학에서 같이 공부한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고맙게도 그가 나에게 상당히 많은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크리스천입니다. 그분들은 교권보다 인권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입니다. 교회보다 사회를 더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도산 선생은 교회보다 민족을 더 사랑했고 인천 선생도 교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사랑한 분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도 교회보다 사회를 더 사랑하고 하늘나라를 더 위했습니다. 토인비는 이런 분들에게 창조적 소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들이 역사는 반복한다 라고 하는데 수레바퀴가 있어서 돌아가는 것 같이 혁명도 또 일어나고 전쟁도 또 일어나고 그래서 역사는 반복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무엇을 못 보는가?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만 봤지 마차가 앞으로 가는 것은 못 봤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은 반복하고 있지만 역사적 의미는 전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전진해 나가는 곳의 종착지는 하늘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시간감과 창조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인들은 과거 현장이 현재이고 그 현장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자와 철학자들은 현재가 중심이 되어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도 바울의 정신을 가장 올바르게 받아들여 시간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은 미래로부터 와서 현재를 거쳐 과거로 없어진다. 동양의 사고는 과거에서 현재로 또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보는 반면 크리스천의 신앙을 가졌던 그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으로 오기 때문에 미래로부터 와서 현재의 나를 구출하고 과거로 없어진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미래지향성과 창조적인 정신입니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나무에 자유와 평등의 열매를 함께 맺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사랑으로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자유와 평등의 싸움을 종식시키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독교의 사랑의 나무를 더 크게 키워야 합니다. 결국 그것이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사랑은 역사에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셔야겠다는 뜻이 우리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나타나는 때 발견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짧은 생각. 노노 안연편 17장의 내용입니다. 개강자가 공자께 정치를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정치는 바람이다. 그대가 바람의 모범을 보인다면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는가. 그리고 안연편 19장의 내용입니다. 개강자가 공자께 정치를 물으며 말하였다. 만일 무도한 사람을 죽여서 도가 있는 대로 나아가게 하면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그대가 정치를 하며 어찌 죽임을 쓰겠는가? 그대가 선하고자 하면 백성들은 선해지는 것이니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다. 풀에 바람이 가해지면 풀은 반드시 쓰러진다. 공자께서는 개강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정치하는 사람을 보고 본받는 것인데 어찌 죽임을 쓰겠는가? 선하고자 하면 백성들이 선해지는 것이다. 죽인다는 말이 어찌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의 말이겠는가? 몸으로서 가르치는 자는 백성들이 따르고 말만으로 가르치는 자는 다투는 것이니 하물며 죽임에 있어서이겠는가? 정치는 바람이다.